그러다가 2022년 말, 거의 뭐 2023년이 되었을 때, 챗GPT가 세상에 나오고, GPT 3.5 터보라는 굉장히 강력한 API가 모두에게 제공이 되면서, 정말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의 성능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 위에 만들어진 응용 애플리케이션들로 정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지금부터 AI 혁신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연사들과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연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 우리 박지혁 대표님인데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재학 중이던 2019년도에 과감하게 창업의 길을 선택한 분입니다. 현재도 카이스트 전산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박 대표님이 이끄는 기업 와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인데 2024년 오픈 AI로부터 Most Potential 어워드를 수상을 했고요. 또 포브스 아시아 100 to Watch 리스트에도 선정된 바 있는 이미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드리 개발 중인 젠2라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상품 탐색을 돕는 베테랑 전문가 같은 AI 에이전트인데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했던 친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AI를 통해서도 온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AI 실전 비즈니스, AI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의 열쇠를 주제로 학생이면서 또 창업가로서 또 연구자이면서 사업가로서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해온 박지혁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 창업과 뭐 성공의 열쇠라는 이 강연 제목으로 나오게 된 와들의 대표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공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조금 어, 더 이제 어떻게 성공하는지는 저도 알아가 보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2019년 조금 더 준비 기간까지 하면 18년도부터 지금 이제 8년째 계속 AI를 활용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특히 22년 말 23년도 이후로 LLM이라는 굉장히 큰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고서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 스타트업들도 이 다른 좀 더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앞서 소개 이미 해주셨지만 와들이라는 스타트업을 이제 같이 창업을 하고 대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부 공부를 했고 지금은 네, 전산학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을 겪고 밟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앞서 황민영 연구원님처럼 어떤 특정 주제를 뭐 연구하거나 어떤 깊은 또 뭐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현실의 문제를 풀어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 AI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쭉 설명드리면 그게 하나의 AI 발전과 AI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담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30분, 30여 분 동안의 강연 동안에 제 지난 한 8년 동안의 창업 이야기를 쭉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흥미를 위해서 앞서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 와들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뭐 오픈 AI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로 먼저 서문을 열자면 작년 3월에 처음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 한국 스타트업 10곳을 협업 기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10곳의 기업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픈 AI 본사로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개의 기업이 앞서 주셨던 것처럼 Most Potential AGI Award라는 이제 오픈AI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 인공지능 AGI의 포텐셜을 가진 그런 스타트업들 세 곳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이제 오픈AI 작년 10월에는 오픈AI와 최초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맺은 국내 스타트업이 되었고요. 뭐 엔터프라이즈 계약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지라고 싶을 수 있지만은 어, 어떤 저희 제품을 오픈AI에 판매하는 계약은 아니고요. 오픈AI와 함께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젠투라는 이 제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들, 그리고 소통을 더 긴밀하게 가져가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것도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만들었고요.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일단 앞서 소개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차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3년 동안 총 3개의 제품을 만들어 왔고요. 스타트업의 본질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들이 원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의 여정도 당초에는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점처럼 한 번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끝 지점까지 쫙 이렇게 직선으로 달려나갈 줄 알았지만 지난 7년, 8년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검증과 피봇이라고 부르는 이제 계획의 변경들을 수없이 많이 거쳐왔고요. 크게 이제 두 번의 피봇, 그러니까 세 개의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그 피봇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국에 그 피봇 과정을 설명하는 게 AI의 발전이 어떻게 실제 기업들, 스타트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조금 오래전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처음으로 AI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던 게 공교롭게도 이전에 그 황민영 연구원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로봇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가 2016년이었고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때였는데 당시엔 이제 AI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AI를 GPU에서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거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이런 보행 보조라는 굉장히 복잡한 지금도 인공지능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를 당시에 굉장히 이제 단순한 인공지능 중에 이 데이터 분석을 좀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가볍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했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이 보행 보조 재활 로봇이라는 이 신체를 보조해주는 로봇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2017년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점자 스마트워치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해서 같이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고 세상에 내놓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와들이라는 팀을 당시에는 이제 기업은 아니었고요. 팀을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이제 이전에 계속했던 장애인 그리고 특히 시각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이었던 친구들 선후배들 사진 드리고요. 카이스트 안에 있는 작은 이제 이 두 번째 사진 가운데 보이는 정말 책상과 칸막이만 있는 이런 오피스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20년부터 이제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AI 활용을 해왔는지 위주로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들었던 제품은 소리 마켓이라고 부르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뭐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즉 장벽이 없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쇼핑 플랫폼, 쇼핑 앱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전에 유일하게 한 곳 있었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거의 매일 출근하듯이 다니면서 실제로 저희가 타겟하는 이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정말 스스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온라인 앱을 통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아니었지만 학부생으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국에 이제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 들어가 보면은 가장 그 시각장애인이 쇼핑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의 상품 정보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앞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 PC, 태블릿에 있는 이런 화면 정보들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화면을 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스크린 리더가 이미지를 읽어주려면 개발자들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영화 자막 같은 텍스트들을 달아줘야 됐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뭐 거의 모든 쇼핑몰에는 이런 대체 텍스트가 없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읽을 수 있었던 내용은 가령 이 중앙 이미지를 봐주시면은 필수 표기 정보 표에 들어있는 뭐 모델명 또는 뭐이 애플 에어팟에 대한 캡처 스크린샷인데요. 뭐 정격 전압, 소비 정렬,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은 읽을 수 있지만 그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상세 정보들 뭐 이게 얼마나 훨씬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 제품이 방수가 되는지, 이 제품이 무선 충전이 되는지, 몇 분 동안 배터리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이미지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반면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아마존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달려있진 않지만 마치 자막처럼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를 별도의 이제 about this item이라는 상세 창에다가 전부 텍스트로 넣어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웹사이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사용하던 이제 굉장히 오래된 CNN 이런 과거의 인공지능 모델들로 만들었던 것은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내고 그 중에서도 실제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읽고 싶어 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필요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필터링 해주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까지는 당시에도 OCR이라는 기술로 뭐 구글이나 여러 이제 빅테크들에서 이미 만들어 두어서 API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 당시에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상세 이미지 내부에 있는 정말 작은 글자까지도 잘 추출해 주는 것이 그 당시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미지 안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들, 가령 이제 이 PPT 슬라이드에 있는 이 아이패드에 대한 제품 설명은 이 상단에 있는 부착하기만 해도 페어링도 되고 충전도 됩니다. 이 부분만 읽어주면 되는데 오히려 이 아이패드 안에 있는 이 조그만 짜잘한 이 문자 텍스트를 주고받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추출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애석하게도 이것을 이제 음성으로 시각장애 사용자들에게 들려주게 되면 정작 이 상단에 폰트가 큰 중요한 부분은 한 5초, 10초면 다 읽어주는데 이걸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필요가 없는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읽어주느라 30초 1분의 시간이 허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별로 불필요한 부분인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상품 정보 하나를 듣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개발했던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미지 안에서 추출되었던 상품들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 상품 정보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하고 중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이 상품 이미지 내부에 있는 텍스트들을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이런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상품 어, 챗GPT에 넣어서 상품 이미지에서 텍스트 뽑아줘. 그리고 내가 읽기 편하게 한 문단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뚝딱 될 것을 네, 당시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명의 이제 저희 뭐 학부생이었지만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야 됐던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제품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쇼핑 앱을 만들었었고요. 네, 이제 이 기간이 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특히나 이제 격리가 되었던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고 이것들이 맞물려서 저희가 국내에서 약 3천여 명의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매주 사용하는 쇼핑 앱이 당시 되었습니다. 한 2022년, 2023년 정도 되니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가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 쇼핑몰들에서도 접근성을 계속 개선해 오면서 이제 저희 역할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근본적으로 쇼핑을 쉽게 만들어 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당시에 계속 많이 했었는데 이건 인공지능의 역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가령 아주 과거에는 이제 지금 제가 듣고 계신 분들의 나이대를 지금 제가 카메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저도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마이크로소프트 MS 도스 시기에는 이렇게 저희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까만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들만 떠 있고 심지어는 코딩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알아야지만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우스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정말 마우스를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이라는 액션으로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의 이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어쩌면 이 다음 단계는 사람에게 더 익숙한 UI, 또 사람에게 더 익숙한 인터페이스인
이런 대화 형태가 결국에는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아직 LLM, 챗GPT 나오기 아직 전 시대였는데 어떻게든 그 당시에 있는 이제 GPT-2나 뭐 당시에 BERT라고 불리던 굉장히 오래된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이제 성능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면서 당시 소리마켓이라는 시각장애인 쇼핑 앱에 대화 형태로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던 일명 Q&A 챗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서 추출됐던 텍스트들을 한 번 더 가공해서 대화 형태로 답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가령 이제 앞에 보시는 이미지에 있는 페어링만 되면 충전이 된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네, 뭐 충전은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단순히 상품 정보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네, 가령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화 내용은 뭐 상품 정보를 물어보고 있지만 가령 이 후드티를 하나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후드티의 색상이나 뭐 핏이나 뭐 사이즈나 뭐 어떤 그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청바지랑 잘 어울릴 것 같은지 또는 이제 이 옷을 뭐 많이 구매한 유저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유저인지 이거랑 이 후드티랑 비슷한데 지퍼가 안 달린 건 없는지 이렇게 다른 상품을 추천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수많은 대화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다 소화해내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상품 정보에 대한 질문은 인공지능이, 그 외의 질문은 사람이 전화로 답변하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말, 거의 뭐 2023년이 되었을 때, 챗GPT가 세상에 나오고, GPT 3.5 터보라는 굉장히 강력한 API가 모두에게 제공이 되면서, 정말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의 성능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 위에 만들어진 응용 애플리케이션들로 정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네,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즉 AI가 반복적인 업무만 자동화해 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뭐 소라나 나노바나나 같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창조적인 액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행동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 정말 바빠졌는데요. 저희의 이제 소리마켓 시각장애인 쇼핑 앱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화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기술로는 답변할 수 없었던 대화일지라도 실제 유저들이 쇼핑을 할 때 대화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그리고 이 대화들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인공지능 성능이 발전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임팩트를 우리가 유저들에게, 고객들에게 줄 수 있지?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최초의 어떤 대화 형태의 이 쇼핑을 대화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정의해 오고 대화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2022년, 2023년 예, 그때 당시에 네,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첫 번째 이제 피봇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아니면 굳이 내가 대화를 하면서 쇼핑을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그만큼 대화의 성능이 좋지 않기도 했고, 또 대화를 내가 굳이 하면서 쇼핑을 해야 될 이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대화형 쇼핑이 시각장애인 사용자라는 이 이 특정 니치한 사용자들을 위한 적정 기술로만 활용이 되어 왔다면 인공지능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가령 이 온라인 쇼핑몰에 꼭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아니라도 구매 의향과 의도가 있지만 어떤 상품을 잘 찾아야 될지 모를 때 또는 내가 사고자 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뭐 정렬과 필터 조합으로 막 20분씩 상세 페이지를 뒤지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원이 있었다면 점원에게 물어봤을 것 같은 네, 이러한 이제 일반 유저들의 쇼핑에 대한 니즈들도 대화 형태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당시에 하게 되었고요. 마침 이제 뭐 작년도부터는 아마존에서도 루퍼스라고 하는 일종의 컨시어지죠. 내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보면 내가 찾아줄게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했고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대화형 검색 엔진에서도 쇼핑을 따로 처리하는 이런 쇼핑을 물어보면은 어느 쇼핑몰로 가면 좋을지를 안내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2023년 말부터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저희가 담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어떤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이 웹사이트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 안에 점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익숙하던 뭐 상품 상세 페이지, 뭐 온라인 쇼핑몰들의 기존에는 무인 매장처럼 내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뭐 그러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구글에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상품을 찾아야 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이 쇼핑몰들 안에서 정말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원에게 도움을 받듯이 실제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이 온라인 점원, 인공지능 점원, 컨시어즈에게 물어가 보면서 이들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안내를 해주고, 서로 다른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뭐 또는 뭐 저의 어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추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말 더 LLM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또 조금 더 새로운 제품, 저희의 두 번째 피봇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안에 점원처럼 이 안내를 해주는 역할들을 했다면, 조금 더 최근, 특히 이제 올해 8월에 있었던 GPT-5 출시, GPT-5 해커톤이라고 하는 GPT-5 출시를 맞아 전 세계 개발자들을 모아서 이제 한 데서 개발을 하기로 한 이제 대회를 기점으로 저희도 조금 더 확장이 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을 맞이해주는 점원만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저들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 온라인 쇼핑몰이 더 매출을 높이려면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 해주고 상상해주고, 그것들을 직접 온라인 쇼핑몰의 뭐 랜딩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주거나 쿠폰을 새로 발급해주거나 기획전을 새로 열어주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24시간 만에 첫 이 데모를 오픈AI 해커톤이라는 오픈AI 개발자 대회에서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이때 전 세계에서 100개 정도 되는 팀들이 이 개발자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운이 좋게도 이 100개 팀 중에 이제 1위를 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첫 10개 고객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의 사진들인데요. 정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큰 열린 공간에 개발자들 300명이 와서 내가 꿈꾸는, 이전에 LLM으로 불가능했지만 GPT-5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영역에 있었던 제품들을 개발했었던 것이 벌써 2달 전이네요. 네,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제 마지막에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의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 비즈니스를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4년 10월에 있었던 오픈AI의 비공개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데이, 그리고 제가 이 웨비나를 수락할 때까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도 2025년 오픈AI 데브데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현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작년 데브데이와 올해 데브데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두 데브데이에 모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공유를 드리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흐름이 그리고 실제 스타트업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다, 네, 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마지막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2023년이 첫 번째 데브데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데브데이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는지, 얼마나 모델들의 성능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정말 논문 발표회처럼 우리 성능 몇 퍼센트 높아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작년인 2024년, 1년 만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2024년 데브데이에서는 당시 이제 현장 사진인데,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들을 현장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대화와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 앞서 그 황민영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환경이 변하면 인공지능도 같이 여기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로봇이 뭐 커피를 따라주는 이렇게 딱 태스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로봇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원인을 찾는 것도 다른 굉장히 복잡한 일이겠지만요. 근데 다만 조금 더 복잡한, 가령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이제
엑스레이에서 암을 진단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태스크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가령 이커머스 웹사이트의 성능을 매출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 성능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출은 늘어났는데 어, 가령 소비자법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물건을 설명해가지고 매출을 늘렸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인공지능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가령 제3의 변수인 그냥 경기가 좋아졌다든지 혹은 우리 쇼핑몰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광고가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유저가 많아져가지고 올라간 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 어떻게 0점을 잡고 이 인공지능들이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작년에는 최대의 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밸류에이션, 즉 모델 평가라는 어떤 테마로 만들어져서 이 인공지능 모델들을 어떤 기준으로 실제 서비스에서는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내린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평가가 잘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평가 결과를 그냥 성능이 좋구나 안 좋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능이 안 좋으면 다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반영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드백 루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주제들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작년에는 이 디스틸레이션이나 캐싱,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 모델들을 점점 더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비용을 어떻게 조금 더 절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시에는 처음으로 이제 멀티 모달리티라고 하는 이 이미지, 또 동영상 이런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을 미디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2024년 말이었. 열렸던 2025년 오픈 AI 데브데이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뭇 좀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이 앞서 소개드렸던 오픈 AI GPT-5 해커톤 1위를 했던 그 부상으로 이 오픈 AI 데브데이 티켓을 얻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현장에서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때 정말 놀랐던 게 2024년의 데브데이와는 달리 2025년 데브데이에서는 정말 이 개발자도 누구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또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약을 하면 2023년에는 우리 모델 성능이 이만큼 좋아라는 거를 일종의 선보이기 위한 그런 쇼였다면 2024년에는 모델 성능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근데 이걸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까지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대였다면 올해 이제 2025년에는 이 어떻게 하면 잘 쓸 건지를 더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유저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브데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되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챗GPT 안에 이런 여러 부킹닷컴, 진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통합이 될 거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고자 했을 때 편하게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식표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런 에이전트 빌더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이제서야 조금 더 우리 모두의 삶에 정말 더 다가올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더 여실히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오픈 AI에서 새로운 거를 발표할 때마다 이런 기사가 항상 나와요. 오픈 AI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해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해서 수천 개, 수만 개 스타트업이 죽었다, 사라졌다. 이제 오픈 AI가 내 제품을 대신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는데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오픈 AI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거나 강제로 이제 제품을 수정해야 되는 일은 정말 실제로 사실이고 수없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들의 발전으로 정말 많은 수혜를 입고 이전에는
빅테크에 도전할 수 없었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큰 어떤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겨룰 수 있게 되는 가령 코딩에서 커서라든지 또는 웹빌더의 러버블이라든지 이런 유니콘 회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날개를 단 기업들도 나오게 될 건데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엄청 짧게 샘 알트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에게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항상 샘 알트만이 여러 팟캐스트에서 여러 공개된 자리에서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인터뷰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LLM 인공지능이 살짝 부족하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버전이 나왔을 때 그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집어삼켜지게 될 것이고 반면 지금 인공지능 모델들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잘 되는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발전과 함께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실제로 커서라는 인공지능 이제 IDE가 2022년, 23년에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코딩을 도와주기 너무 부족한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하비라고 하는 여기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이제 법률 자문 서비스, 법률 AI의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인공지능이 법이라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의문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부터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 왔던 곳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으려면 한 단계 앞을 내다보고 인공지능 모델들이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미리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의 발전과 함께 우리도 함께 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겠다. 네, 라는 것이 지금의 AI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어떤 뷰가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 2025년 데프데이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대표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 저희도 더밀크도 이렇게 그 리서치를 계속하고 기사를 쓰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AI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따라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또 저희 더밀크 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빠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가 저렇게 먼저 미리 생각한 것들을 갖고 나올 때마다 지금 AI 분야에서 경쟁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런 생존 경쟁에 막 이렇게 치열하게 다가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박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샘 알트만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응답 좀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받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우리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AGI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일반 인공지능.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보면 일반지능이 나오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막 이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실제 이제 업계에 계시고 또 관련 연구를 또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실제로 이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얼마나 더 걸릴까?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우리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공유를 좀 의견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영관님? 네. 아,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AGI가 언제 오느냐는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재밌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로봇을 하는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 낙관론적이고요. 그리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비관론적입니다. 그럼 특히 비관적이신 거네요? 동부에 계시니까. 이거는 했었고, 지금 동부에 와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반반이 있는데, 범용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약간 언어 모델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제 생각엔 충분히 빨리. 하지만 로봇을 기준해서 뭔가 피지컬 AI를 생각을 하면은 로봇 자체가 하드웨어도 아직 부족하고 뭐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뭐 시장에 투자가 많이 되는 정도 언젠간 올 미래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빨리 온다? 뭐 장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온다 장담하실 수 없었고. 우리 그러면 오픈 AI 때문에 서부에 자주 가시는 박지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뭐 저희 경우에도 사실 AGI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AGI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꿈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정말 일반 인공지능,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도 사람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는 앞서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로봇 같은 이런 노동력의 그런 부분까지도 대체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는 정말 사람처럼 사람은 아기 때 태어나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본능만 가지고 막 그 자체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근데 또 인공지능에게는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과 어떤 면은 동일 선상이 있으면서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또 되게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조건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치를 두고 가능할 것인가에 따라서 답변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뭐 저도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 LLM의 중심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그 발전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한국에 있으면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자율주행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뭐 웨이모들이나 아마존 택시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저도 밤에 택시를 타는 것보다 웨이모를 타는 게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들이 오고 있고 이것들이 이 변화들이 조금 조금씩 찾아오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씩 그러니까 이미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가거나 하면 웨이모를 탈 때가 있어요. 웨이모를 타면서 느끼는 것들이 정말 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고 있지 않나? 요 생각과 동시에 시간이 빨리 가는 건가? 빨리 늘고 있나? 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까 도스 화면 보여주셔서 저 그거 알고 있어갖고 살짝 올드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시간의 흐름도 빠른 것 같은데 이런 발전의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영권님께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년 전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쫄쫄이 입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정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 로봇이 어떤 분야인지 알고나 달려드냐 도대체. 그다음에 로봇의 손기술을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기술을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과연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항상 속도에 대한 약속은 못 지키잖아요. 방향성은 항상 가져가지만 내가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 놓고 한 번도 그 시간에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옵티머스 영상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발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서 대결하는 막 약간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봇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의 발전 속도와 양상, 이런 것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루트라고 해서, 올해 이제 GTC에서 발표가 됐던 휴머노이드 로봇 및 그 학습 기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들도 정말 많은 휴머노이드들을 하고 있고, 국내외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굉장히 크고, 뭐 연구랑
뭐 투자가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뭐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움직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잘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되는 수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몇 년이 흐른다면 5년 안에 충분히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로봇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입니다. 뭐, 상호작용이 말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로봇이 굉장히 잘 망가져요. 휴머노이드들도 그 로봇 회사들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트위터나 뭐 뉴스 같은 데 올리잖아요. 그거는 결국 한 100번, 1000번 했을 때 가장 잘 되는 거를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뒤에 숨은 99번, 뭐 999번의 실패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로봇이 뭐 오랫동안 작동을 하면은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모터 자체가 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좀 빈번하고 뭐 그냥 뭐 30도만큼만 돌릴 수 있는데 35도 돌리면 그냥 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하는 하드웨어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하드웨어의 개발이 선행되는 것이 실제 휴머노이드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상용화된 하드웨어가 있다면 실생활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애드하면, 그,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님 강연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 분야와 결합이 됐을 때 이 로봇 분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조업 분야에서 쌓인 그 데이터들이 우리에겐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황영구님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지금 현 기술 시점에서 휴머노이드 부분이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산업군이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 같이 저도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음, 뭔가 인공지능 분야는, 그 특히 로봇 학습의 분야는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이 거의 단독으로 선두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한국에도 정말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도를 하는 연구보다는 그러니까 팔로업을 하는 연구들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모터도 잘 만들고,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신 뭐 자동차, 뭐 선박, 다른 그 운송, 뭐 제조업과 관련해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부분에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뭐 로봇 회사, 그리고 뭐 로봇 분야의 교수님들도 사실 하드웨어 분야인 경우들이 많으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박지혁 대표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부연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창업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이나 아이디어를 뭐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시작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라는 거기서도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시각 장애인들 위한 쇼핑 앱 소리마켓이라는 그런 것들을 또 솔루션을 내놓으시려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 혹시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몸이 불편한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셔서 시작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지만 창업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애인 분들 혹은 뭐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향한 그런 시장이라면 너무 시장이 작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었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전을 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우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 보조공학 기기라는 것을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처음 만들게 됐던 거는 사실 우연에 가까웠고요. 근데 그때 이제 경험을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했던 거는 그 보통 이제 큰 임팩트라고 하면 그 크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느냐도 있겠지만은 그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냐도 저는 되게 큰 어떤 임팩트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재활보조공학이라는 분야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언정 정말 한 명 한 명의 삶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분야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보조공학이라는 분야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창업으로 이어졌던 거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창업을 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제가 그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은 실제 그러니까 연구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고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대학에 와서도 처음 했던 게 연구로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로 제품화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이 스타트업이었고 그 닷이라는 스타트업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아 이렇게 정말 무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구는 이미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물론 내가 연구 주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연구실의 환경과 여러 가지 앞에 선행 연구들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정말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경험들을 그때 같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려면 연구가 아닌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기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게 스타트업 창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창업으로 약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고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시키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보통 기업이 쭉쭉쭉 크면은 이제 인수가 되거나 IPO 상장이 되거나 어떤 그런 기업의 생애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선행이 됐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고민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고민을 했던 거는 창업한 이후에 그 고민들을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고민의 결과로 나왔던 것이 이제 비단 시각장애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인 솔루션들을 만드는 것,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에게 처음 대화형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했던 이 초기 대화형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성능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대상으로도 이런 대화형으로 상품을 검색하거나 상품 찾는 걸 도와주는 인공지능 점원을 만든다든지 네, 이렇게 계속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아까 그 박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피봇을 하신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좀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혹시 데브데이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흥미롭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 한 가지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아, 제가 너무 갑자기 여쭤봤네요. 네, 아니요. 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어 이게 막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흥미로웠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그 샌프란시스코가 시빅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그 샌프란시스코가 인공지능의 수도인데 이 그 샌프란시스코 출장 오시면은 제일 먼저 딱 느껴지는 게 그 막 AI가 정말 발전됐구나 이런 인상도 있지만은 사실 여기도 정말 뭐 홈리스 노숙자들이 많고 그리고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 되게 도시의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자조적으로 나오는 이제 말들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21세기에 인공지능 최전선에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마약 문제와 홈리스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여기 도시에 있으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번 오픈AI 데브데이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문제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조금은 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음, 것들이었냐면 홈리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문제는 한 번 홈리스가 돼버리면 이걸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하다못해 회생 신청이라도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무언가 기기라도 필요한데, 이들은 스마트폰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뭐, 구청에 가거나 동네 그 센터에 가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대기 순번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근데 그럼 그 대기를 하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내몰리는데, 그럴 때 이제 마약에 노출이 되거나, 또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범죄에 노출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재기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뭐 회생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왜 그 직업을 안 구하고 막 길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일을 구하는 것조차도 되게 많은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채울 기기나 어떤 당연히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제 프로토타입이지만은 그 데브데이에서 한번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팬시한 어떤 멋진 문제를 해결하고 또뭐 개발자들을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은 조금씩 이제 정말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씩 들어오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더 여실히 느낄 수 있어서 뭐 이게 데브데이의 주류 아이템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그 AI, 오픈 AI하고 협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픈 AI가 일하는 방식이 좀 어떤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좀 배울 만한 거, 이건 좀 달랐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오픈AI도 되게 큰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오픈AI의 많은 조직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닌지라, 이제 오픈AI 내부의 뭐 사내 문화나 정확히 어떻게 뭐 일을 실제 실무를 하는지까지를 제가 답할 수 있는, 잘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협업을 하면서 뭐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많은, 뭐, 이전에 애플도 그랬고, 뭐 지금, 뭐까지 구글도 그래 왔고, 오픈AI도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오픈AI 데브데이 2025년 데브데이의 그 키 하이라이트를 거의 한 줄로 요약하면 거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 거냐? 비개발자들,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 거냐? 그리고 협업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관계를 제공을 할 건지? 저희 오픈AI 데브데이랑 같은 날에 심지어 이제 AMD랑 반도체 칩 협업하는 것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리더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 AI 이펙트라고 불릴 정도로 오픈 AI가 AMD랑 협업을 한다고 발표가 됐더니 AMD 주가가 치솟고 오픈 AI가 어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스타트업이 뭐 전혀 매출이나 바뀐 게 없지만 오픈 AI가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오픈 AI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이런 시장 지위를 굉장히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리더십에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엔지니어들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 뭐 지금은 오픈AI가 굉장히 커지면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아닌 뭐 챗GPT 서비스를 만드는 엔지니어도 정말 많아졌지만 뭐 정말 3년, 4년, 5년 전에 초창기부터 오픈AI에서 코어 모델들을 만든 분들을 보면은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어느 하나에 되게 깊이 있게 정말 몰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특정이 될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음, 인공지능과 예술의 그런 접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오픈AI 이전 직장에서도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시다가 오픈AI 초기에 합류해서 관련된 분야를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는 엔지니어도 만난 적이 있었고요. 또는 조금 다른 예시로는 네, 이렇게 좀 비슷하게 뭐 예술 또는 어떤 뭐 컴퓨팅이라든지 효율화라든지 이런 내가 정말 깊이 있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것을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무대로서 오픈AI에 합류한 초기 멤버들 분들과 일할 때 되게 그들의 세계관에 되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게 저희와의 어떤 협업에 도움이 됐던 건 아니지만 네, 그냥 개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영감을 받고
네, 그렇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황영고님께도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요. 좀, 전달해 드릴게요. 아까 그 발표 중에 AGI가 만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AGI 또 동부에 계셔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 메타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 다 AG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황연구원님 보시기에 그 AGI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허들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 빅테크들은 어떤 문제에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AGI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AGI 만능론이 너무 과장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들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재의 인공지능 모델들, 특히 대형 모델들은 기본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단순히 그냥 다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같이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그리고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이제 미국 회사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뭐 어떤 질문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내놓은 답변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아니면 사람한테 직접 원하는 이상적인 답변을 써달라고 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용자한테 그런 정보들을 받기 때문에 질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LLM as 뭐 judge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질을 관리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라고 보시면 저는 학습 방식 자체가 뭐 이거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트워크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 같은 거를 지금 가장 대중적인 거를 그대로 가도 되느냐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아키텍처로는 우리가 상한선이 존재를 하느냐 같이 그런 되게 펀더멘털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고 제가 멀티모달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다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멀티모달한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시각과 언어를 어떻게 잘 합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우리 황연구원님은 MIT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인재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이런 분들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지금 옮겨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AI 3강에 들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또 미국의 MIT에서 또 글로벌 AI 인재들과 또 경쟁하고 계시잖아요. 글로벌 AI 인재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게 중요할까? 뭐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인재가 그리고 글로벌 AI 인재가 되기 위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론이지만, AI를 사용하면서 요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AI에 과하게 의존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실제로 많은 회사원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도 AI를 쓰실 거고, 저희도 AI 연구를 하지만 AI 연구를 하기 위해 AI를 또 써요. 코딩할 때도 쓰고, 뭐 논문을 쓸 때도 쓰고, 뭐 문법 교정부터, 단순하게는 그냥 이메일 보내는 문법 교정부터, 복잡하게는 내 연구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도 쓰는데, 이런 거를 할 때 AI를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한계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프롬프트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되게 그 차별점을 가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도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질문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안 돼서 요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AWS나 GCP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자체 서버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그 LLM은 업체마다 좀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오픈 AI의 어떤 그 API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LLM 업체의 의존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실 스타트업은 그 본질적으로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믿는 미래에 대해서 베팅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거는 베팅을 해야 되는 부분의 영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LLM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LLM 위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고 동작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인데, 이것을 산업시대에 비유를 하면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대중들이 사용하는 뭐 TV, 냉장고, 뭐 노트북 이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 전기료가 너무 오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전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뭐 사용자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더 뭐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니즈들의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 전기가 하루라도 끊기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이것이 그 국가 어떤 기반 산업급이 됐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의 상수를 잡고 그 변수가 아닌 상수를 잡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점 인공지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요금을 갑자기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경쟁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쟁사가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가령 오픈 AI가 독점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가령 엔트로픽은 조금 더 개발자들이 쓰기 좋은, 코딩을 하기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처럼 계속 세분화가 되면서 시장의 경쟁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그 큰 생각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그 실무적인 레벨들에서 어떻게 오픈 AI에만 의존하지 않게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건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오픈 AI 서버가 터지면 저희 서비스가 정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자동차의 사이드 그 스페어 바퀴가 있는 것처럼 다른 모델들을 혼합으로 하이브리드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LLM이 모두가 사용하는 그 커머디티가 될 거라는데 베팅하는 것이 지금 AI 스타트업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께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AI가 등장하고 이 AI의 성장이 엄청 빨라지고 하면서 산업군이 파괴가 되거나 어떤 산업군의 전환, 그 생태계 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연 일을 언제까지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AI로 인한 일의 미래,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구님부터? 네. 네. 당연히 이제 AI의 발전에 따라서 음,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나 뭐 직업군의 생태계 같은 게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예술 쪽에 많은 타격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특히 디자인 쪽이 많이 타격을 입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뭔가 창작을 하는 부분인데, 좀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해야지 그 직업군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미래 남아있을 직업군들 중에서는 반복적인 작업이 아닌 비교적 창의적이고 좀 독창적인 일들을 하는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당장 뭐 향후 10년 안에는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로봇이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일들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커피 서빙을 하는 것만 해도 당장으로서는 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휴머노이드를 쓰는 것보다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 회사 측에서도 뭐 비용 대비 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정도,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좀 공유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어떤 최근에 서비스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생각이 이렇기도 했다가 뭐 저러기도 했다가 뭐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가 반복 작업을 대체할 거니까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창의적인 일들을 AI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일들을 로봇들이 잡아가기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것들을 다 떠나서 그 최근에 이제 AI가 점점 앞서 이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커머디티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보편제가 된다라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AI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더 이상 암산을 잘하는 것이 개인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계산기가 있으니까 유용한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를 못할지언정 딱히 불편하거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개개인으로서 내가 이 AI를 가지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직 AI가 초창기 시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AI를 써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게 또 시대가 지내고 지내면 마치 지금 유튜브가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AI를 써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면 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또 말하면서 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모두에게 AI가 주어지는 시대가 곧 올 건데 그럼 그때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AI를 잘 쓰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구체화 나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 아까 창의에 대한 부분, 창의력을 써야 하는 영역까지도 AI가 지금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기사에도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AI와 경쟁해야 하는가? 어떻게 AI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참, 해야 될 본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들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AI 시대에 우리가 더 생존 경기에서 이기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오늘 1시간 반이 넘게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로봇의 발전, 또 AI 에이전트를 통한 커머스 혁신이라는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도 다뤄봤고요. 또 어떻게 창업한 기업을 피벗을 했는지, 또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AI 기술이 연구실에서 현실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연사님 이야기를 포함해서 더 많은 AI 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AI 내부자들 글로벌 탑 티어들의 AI 미래 보고서 이 책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밀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2회 웨비나, 두 번째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